전 세계의 법정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고 이거는 네.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법정 화폐보다는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결국에는 거죠.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 예. 현실에 존재하는 그 무언가. 금이나 은은 어쨌든 실물의 가치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유지가 되는 거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조현승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아까 환율이 뭐 엄청나게 튀거나 반대로 뭐 급락하거나 하지 않는 정도의 지금 상황이라고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저희 채널은 이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원화 자산을 사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꽤 많이들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네. 국장이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네. 오긴 왔는데 네. 아 그래도 이거 계속 가는 게 맞아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있거든요. 크게 생각 안 해도 되네. 당장은 어떤 뭐 한 1년 2년 정도로 보면은 저는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서는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럴 거예요. 굉장히 네. 불안한 시기고 세계 경제가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기에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다가 자산을 다 몰아두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해서 일단 뭐 원화도 그렇고 해외 자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금이나 은 같은 그런 현물 자산 네. 거기다가 뭐 가상자산도 저는 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요즘은 시세가 안 좋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분산을 시켜놓는 게 좋을 거라고 그 생각을 말은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현금은 최대한 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니까. 현금도 뭐 필요하겠지만 저는 현금보다는 왜냐하면 전 세계의 법정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고 이거는 네.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채 비율 늘어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고 전 세계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느냐 봤을 때는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면은 뭐 꼭 어느 나라 한 나라를 골라서 말하는 건 아니라도 전 세계가 다 같이 법정 화폐라는 거의 가치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걸 줄이려면 결국에 재정 흑자를 뭐 내고 뭐, 네. 뭐 국채 발행을 줄여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뭐 당연히 뭐 복지 예산 깎고 뭐 이런 것들 해야 네. 되는데 그게 되냐 이거죠.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건 어렵고 오히려 방위비는 더 늘어야 될 건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뭐 무슨 화폐든지 간에 화폐 자체의 가치는 좀 떨어지니까 네. 어딘가에다가 좀 저장 수단에 넣어야 된다. 네. 그 금이랑 은이 요즘에 많이 올랐는데 은은 뭐 AI 관련된 수요도 있다고는 하지만 네. 결국에는 이 시장 경제 어떤 이 글로벌 경제에 붕괴에 네. 베팅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렇게 가다 보면 네. 결국에 이 거품이 꺼질 것이다. 네. 진짜 돈으로 투자해야 된다. 진짜 돈은 금과 은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가시는 분들 많은데 이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그게 완전히 허황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건 조금 극단적으로 이제 간 거죠. 근데 저도 그래서 금하고 은에 대해서는 지금은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쪽으로 너무 이게 다 모든 재원을 그쪽에다 투입하는 거는 위험하고 어느 쪽이든지요. 그러면 왜 이걸 네.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통화 화폐가 계속 같이 네. 떨어지니까. 네, 화폐 가치가 이건 한번 역사적으로도 이거는 여러 번 지금 실험이 된 거예요. 로마 때 아우구스투스가 처음에 로마의 은화 그 데나리우스죠. 그거를 발행했을 때는 은화의 순도가 97%였는데 나중에 로마가 붕괴하기 직전에는 이게 순도가 3%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하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최초의 지폐는 그 송나라에서도 그 전에 뭐 발행을 했었는데 그거는 사천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돌던 게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했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법정화폐로 딱 해서 전국적으로 쫙 쓰인 거는 원나라 때가 처음인데 제가 어렸을 때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는 이게 원나라 몽골 사람들이 유목민이어서 다스려 본 적이 통치를 해본 적이 제대로 된 통치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 통화 시스템은 뭔지를 몰라가지고 지폐를 마구잡이로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망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처음에 발행할 때는 금하고 은퇴환을 확실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원나라 사람들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나라 재정 경제가 무너진다. 그리고 그게 국가의 멸망으로 갈 수 있다. 그거는 고전에 그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에서도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나중에 통화량, 그러니까 전쟁 비용 때문에 거기서도 처음에는 이게 적절하게 맞춰 썼는데 전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통화를 증발하게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 통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군대를 못 모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몽골한테 이제 그 당시에 징기스칸한테 밀리게 되는 과정도 나중에 가면요 군대를 제대로 키워서 훈련시키고 이럴 만한 비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속절없이 무너졌는데 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근데 원나라도 처음에는 금 은퇴환을 통해서 그 지폐의 가치를 확실하게 유지를 했었는데 이게 계속 점령이 되면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이 지폐를 잘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을 이제 은괴죠, 은biểu. 약간 여기 베개 모양 비슷해요. 옛날에 그 비슷한 사극 거를. 같은데 나오는. 네,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은이 굉장히 많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유출이 되면서 은퇴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 반란 비용, 그 진압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가 자연재해가 터질 때마다 그 지폐 발행량이 확 늡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바뀌면서 5대1 디노미네이션이 여러 번 일어나요. 네. 그럼 나중에 5대1 두 번 하면 25대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화폐, 이 지폐의 가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가서 원나라가 망할 때쯤에 가서는 지폐가 거의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그럼 원나라하고 뭐 로마만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는 역사적으로도 여러 번 목격이 되거든요. 그게 달러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달러의 위기를 조금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71년이었나요? 닉슨 쇼크죠. 금태환을 이제 포기했죠. 그 전까지는 달러의 가치를 확실하게 지켜주는 게 금본위제였는데 네. 이 금본위제가 이제 폐기가 되면서 처음에는 폐기되면서도 그 당시에는 그걸 좀 어느 정도 지켜요. 그래도 발행량을 어떻게 유지하고 연준에서도 그걸 컨트롤 정확하게 하고 하는데 왜 그러잖아요. 예전에 제가 대학 입시 준비할 때도 보면 3월 달에는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4월, 5월 넘어가면서 해이해지듯이 이 화폐 관리도 처음에는 금본위제를 폐기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미국이 그걸 버텼죠. 딱 철저하게. 그리고 그 달러의 위상은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왜 안 떨어졌냐면은 페트로 달러기 때문이에요. 그 석유를 달러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값어치는 계속 유지가 됐던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도 발행량을 그렇게 크게 높이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강했었고.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무너졌고 지금은 뭐 전 세계가 다 같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물론 이제 지금하고 제가 원나라 때나 로마 때랑은 좀 다르긴 해요. 그때에 비해서 경제학적인 지식도 많이 늘어났고 사회적으로 거기를 통제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우려에 대한 경고도 그때보다는 훨씬 많죠. 네. 그렇긴 하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달러, 이 법정 화폐 달러의 가치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달러가 줄어들면 유로는 괜찮냐? 유로도 안 그래요. 위안화는 어떠냐? 위안화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모든 법정 화폐가 다 같이 그렇게 지금 서서히 가치가 내려가고 있거든요.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까지 오른 거 처음에는 뭐 비트코인 장난 같은 소리 한다 그랬는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뭐 요즘에 많이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가치는 저는 그래서 더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도. 장기를 봤을 때. 예, 그게 일단은 제도권으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저렇게 사회에서 신뢰를 얻은 다음에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은 저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2,100만 개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면 발생하죠.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게 있으니까 지갑 주소를. 금이나 은은 그것도 뭐 거의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채굴량이 조금씩 늘잖아요. 그리고 뭐 도시광산 그래서 거기서 캐기도 하고 네네. 뭐 조금씩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이나 은은 어쨌든 실물의 가치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유지가 되는 거고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신뢰를 얻은 가상자산은 이제 그 제도권으로 편입된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는 또 저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미국에서 달러의 위상이 약해진다. 네. 근데 그걸 지금까지는 근본이제는 폐기했어도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위상은 굉장히 강했는데 이게 서서히 약화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소액이지만 사우디에서 위안화를 받아간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위안화 중국에서 얘기했던 게 사우디에다가 그 위안화를 가지고 오면은 금으로 바꿔주겠다. 이거는 다시 근본이제 비슷한 거예요. 부분 근본이제가 된 거죠. 네. 그 실험을 이제 아직 본격화된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달러 동맹에서 기축 통화는 없잖아요. 지금. 위안화를 뭐 러시아나 브라질이 받아들일 리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값어치를 화폐, 자기네 나라 화폐의 값어치를 내가 금이랑 올릴 수가 바꿔줄게. 있는 이건 확실한 이렇게,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전면적인 근본이제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전략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금값이 많이 뛴 것 중에 하나가 각국 정부들이 금을 많이 샀어요. 요번에 산 주체들을 보면 개인보다는 그 정부들이 많아요.
중앙정부가. 근데 이 기조가 계속된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법정 화폐보다는 자원점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결국에는 거죠.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 네. 현실에 존재하는 그 무언가. 네. 그러면은 뭐 구리, 원자재 이런 것들도 다 같은 개념일까요? 그렇죠. 그 구리 같은 경우는 저장 가치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싸가지고 네. 그 저장을 해가지고 가격 오를 거 기다리려면은 뭐 빌딩 하나를 가득 채워야 되고 막 이럴 테니까 네. 그건 안 되는데 다만 구리는 사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 전기를 우리가 쓰면서도 구리 생각을 잘 못해요. 전기를 전달해 주는 게 뭐예요? 구리선인데. 다 저 구리예요. 앞으로 구리의 사용량은 엄청나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그러겠네요. 예, 지금 그리고 개발된 국가뿐만이 아니라 저개발 국가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도 앞으로 그 구리 사용량은 엄청나게 전선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구리는 정말 전기를 전달하는 핵심 원자재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구리도 많이 오를 텐데, 근데 다만 이제 구리는 뭐 사가지고 저장하고 있다 나중에 팔아야지 해봤자, 물론 가격이 오른다고 해봤자 그 워낙 싸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ETF 같은 경우라면 장기적으로 괜찮을 수가 있죠. 석유 같은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석유의 수요도 당분간은 지속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전기를 많이 쓰면서 요새 친환경 에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체 에너지 있죠. 전 세계의 전체 에너지 중에서 그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2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수송을 하는 데 있어서 선박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은 다 석유가 필요하고 그거 외에 석유 화학 제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포션이거든요. 태양광 패널에서 들어가는 그 다양한 재료들은 다 석유 화학 제품에서 나오고요. 우리가 입는 옷도 그렇고 뭐 굉장히 많은 부분 뭐 그런 데서는 다 석유 화학 제품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석유의 수요는 당분간은 오히려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제한된, 그러니까 공급이 제한된 그 무언가들은 상당한 가격 상승도 이제 예측해 볼 네. 수 있다. 그렇죠. 코인은 좋긴 좋은데 어쨌든 네. 지금은 안 좋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을 하지만 저는 뭐 조만간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은 금방 올라가. 이제 코인의 특징이 가격 그냥 변동이 가죠, 크죠. 뭐. 예, 그렇다는 네. 건. 뭐 한 달에 막 갑자기 2배 올라가고 뭐 네.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네. 이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 전반적으로 정세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전쟁도 지금 계속 막 발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좀 뭐랄까요, 기준 같은 것 하나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참 어렵죠. 이거를 사실 할 수 있다면 정말 뭐 그러니까 본질에 좋은데, 아까 말한 금, 예. 은 이런 실물 자산이 핵심일까요? 저는 뭐 단기적인 거는 제가 예측을 못 하겠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정치, 국제 정치, 뭐 지정학, 뭐 통화 정책 이런 변수, 국가 간의 통화 정책의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럴 때는 이제 한 국가나 하나의 산업에다가 이렇게 전체 자산을 두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저는 이제 요즘에 제가 늘 하는 얘기는 분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확 떨어졌다가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떨어졌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오를 거다라는 생각에 가지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은도 며칠 전에 엄청나게 떨어졌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은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레버리지 투자를 한 사람들은 못 버텨요. 그걸 알아도 못 버텨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절대로 레버리지 투자는 하지 말아라. 내가 저거 확실히 오를 것 같다 막 자신이 있더라도 레버리지 투자는 저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질에 집중하면 되는 거네요. 본질에 집중하고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자산을 투자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구조적으로 어떤 병목 현상이 네. 생기거나 이런 것들에 네. 좀 베팅을 하는 게 저는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투자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에서 10년 후 아니면은 노후 보장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사라고 저는 당연히 권하죠. 근데 이걸 가지고서 앞으로 한 달 내에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한다 보면요,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거는. 변동성이 크니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코인만 빼고 다 올랐거든요. 네. 혹시 이게 왜 그런지 혹시 뭐 아. 개인적인
견해가 좀 있어요. 코인만 안 올랐어요. 네, 그래서 코인만. 누구는 일부러 낮추고 있다 가격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있거든요. 저도 코인 시장에 대해서 뭐 저도 코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코인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네. 다양한 분석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코인 가격이 이렇게까지 내려갈 이유가 없었어요. 물론 단기적인 그 어느 정도까지는 하락할 만한 요인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떨어질 만한 이유는 없었거든요. 모든 면이 다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이 됐는데 이렇게 급락을 했다라는 거는 뭔가 모종의 뭐 투매자가 나타났다 이런 건데 이게 음모론으로 빠지는데요. 저도 음모론을 별로 좋아하진 않고 잘 안 믿는데 일단 작년에 신고가를 경신한 게 10월 초였죠. 네. 근데 거기서부터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판 주체가 오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갱스터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초창기에 잔뜩 샀던 사람들인데 뭐 한 달 사이에 뭐 80만 개 이상을 던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수치 자체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제 정말 그런 와중에서 그 이후에 뭐 기존 금융권에서 마이크로 스트라테지 그러니까 네. 지금은 그냥 스트라테지죠. 그걸 MS TR. 네, 그쪽에서 저기 인덱스, 그 인덱스에서 이제 저기 뭐 제외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계속 흔들리면서 코인 시장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비트코인이.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이후에 그렇게까지 떨어질 이유는 없거든요.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까지 통화량이 많이 풀리고 예. 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뭐 이번에도 뭐 케빈 워시가 그 차기 의장으로 지명됐다는 이유로 또 빠졌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이런 정도의 큰 충격을 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고 근데 코인 그 데이터 분석하고 코인 투자 전문가들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조금 이상하다. 일단 누군가 투자 싸게 매집을 하려는 어떤 예. 인위적인 가격. 그리고 아마 어디더라 제가 그 분석된 걸 하나 봤는데 그 데이터 전에 한번 어디서 리포트를 본 게 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 지갑의 숫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누군가는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00개 이상이라 그러면은 소소한 개인 투자자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일부러 떨어뜨려 가지고 한 다음에 좀 있다가 올린다. 그리고 저는 26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내에 계속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상당히 오를 거라고 보는 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핵심 공약 중에 하나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를 이렇게 방치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요. 만약에 클래러티 법 같은 거 하나만 통과돼도 상당 부분 회복될 겁니다. 네. 그러고 그다음에 클래러티 법하고 그다음에 케빈 워시가 나와서 한두 마디만 해주면은 나는 상당히 좀 융통성 있게 정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두 마디만 해줘도 또 시장에서는 반응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투자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코인 투자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코인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데 그걸 뭐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죠. 근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저는 그냥 이렇게 단기적인 거는 잘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비트코인은 노후 대비에 상당히 그 큰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많이 자주 쓰는 표현이 돼지 저금통에 동전 넣듯이 그냥 돈 생기면 조금씩 계속 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이게 그 올인을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항상 이게 지금 저점이 하면서 막 들어가는 걸 또 막 올인 해가지고 막 레버리지 태워가지고 네. 하셔가지고 이제 힘들어지는 거니까. 절대로 레버리지 투자는 하지 마세요. 가상자산에서는. 네. 저는 그거는 정말 물론 그걸 통해서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건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길게 보고 어쨌든 이 구조적인 어떤 그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돈 벌 기회가 있다는 걸로 접근을 해야지 이게 지금 싸니까 들어갔다가 비싸지면 팔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사팔사팔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그렇죠. 팔사팔사 돼가지고 망하는 네, 경우들 네, 많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 조현승 박사님을 모시고 글로벌 경제의 흐름부터 한국 경제 그리고 이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대안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박사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